아니, 무슨 애들이 저렇게 당돌해? 내가 알던 한국인들이 아니네. 내가 벌집을 들쑤셔 놓은 건 아닐까? 갑자기 무서워. 여기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한숨을 내쉬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여성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미즈키 아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겪은 아주 혼란스러운 일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그 일로 인해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났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친구들이나 동기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공유하는 이유는 이 경험이 제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제 치부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잘못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비겁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비록 일본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저는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더 우월한 국가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농사를 짓거나 활을 쏘며 고립된 채로 살아갈 때 우리 일본은 서구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며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섰다고 믿었거든요. 이 점에서 저는 우리 일본인들이 명예백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본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아시아라는 큰 범주에 묶는 것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문명화된 나라, 발전된 나라였고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에 아직 멀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만하는 모습을 보면 저로서는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일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누리고 있는 성공도 사실은 일본 덕분이라고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고 그 덕에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옥스퍼드에 와서도 이러한 저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본이 아시아의 독보적인 리더라는 자부심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제 가치관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공학 강의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AI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본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강국이니까 당연히 AI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신 자료는 저의 이런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전 세계 AI 기술 순위에 관한 통계였어요. 저는 일본이 상위권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자료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일본은 5위 안에 들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2위 자리에 적혀 있었고 일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저는 혼란스러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벌떡 일어나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한국 같은 후진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2위일 수 있나요?
혹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요? 교수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차분하게 답하셨습니다. 자료에 오류는 없습니다. 이 통계는 최근 국제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오류가 있는 건 오히려 학생이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고 그중 몇 명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나 창피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며 어쩔 줄 몰랐죠. 태어나서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내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교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2위에 있는데 일본이 순위에 없다는 겁니까? 일본은 한때 한국을 식민지로 삼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대국인데요. 교수님은 제 말에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기술 대국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기에 기술적 우위가 약해졌어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초거대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AI 기술 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말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저를 대놓고 비웃는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참을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전 세계 기업 순위 상위권에 14개의 기업을 랭크시킬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한국은 겨우 IMF 위기를 겪고 나서야 겨우 발버둥친 나라 아닌가요?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교수님은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교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강의실을 지배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제 말이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자아낸 것 같았고 일부 학생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저를 흘낏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수 없었죠. 어떻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이 말한 것들 중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놀라운 기술력과 경제적 성장을 이뤘죠. 특히 80년대에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기술 강국으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 시절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진국이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안도했습니다. 그래, 교수님도 결국 일본의 과거 위대함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이어 교수님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면 미래는 없습니다. 학생, 현재의 일본과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90년대 IMF 위기를 겪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자제품, 그리고 AI 기술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죠. 한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의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일본은 그런 성장을 이루지 못한 건가요?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말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강대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 혁신과 변화의 속도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점점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반도체, AI, K-콘텐츠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고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저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군사적으로는 어떤가요, 교수님? 일본의 자위대는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했어도 군사력 면에서는 일본이 앞서지 않나요? 그 순간 교수님의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오해를 풀어주려는 표정처럼 보였죠. 자위대가 강력하다는 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군과 비교했을 때 자위대의 약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선 일본은 헌법에 의해 자위대가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죠. 평화 헌법 때문에 일본은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반면에 한국군은 오랜 기간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실제 전투 준비와 군사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점점 더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말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위대를 언급했으니 말인데 자위대가 강력하다고 해도 한국의 특전사, 해병대, 그리고 UDT 같은 특수부대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특수부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쟁에서 이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죠. 그에 비해 자위대는 특수작전을 수행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 말은 저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자위대조차도 한국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에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은 아시아의 최강국이었고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철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죠. 학생이 다케시마, 아니 독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았는데 독도는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자위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즉시 고립될 겁니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지지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에 대한 지지는 없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은 교수님의 논리와 현실적인 근거들에 의해 하나하나 반박당했고 그 반박은 제게 엄청난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사토 하루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그는 저처럼 일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하루키는 저보다도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교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국가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우리 자위대는 앞으로 더욱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일본은 결코 한국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강의실안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후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키 학생, 전쟁이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위대가 강력해지더라도 군인들이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전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는 이런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루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날 강의가 끝나고 하루키는 서둘러 짐을 챙겨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지만 저 역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진 지금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건 제게 필요한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충격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루키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강의실을 나왔을 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 일본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들까지 하루키와 마찬가지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건 분명했지만 그보다도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강렬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강의실에서 하루키를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루키는 여전히 교수님의 지적에 반박하며 일본에 대한 자부심을 굳건히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는 언제나 제가 옳았다고 주장하며 자신감을 내세웠죠. 하지만 그런 하루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신이 자꾸 더 작아지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는 일본이 언제나 아시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믿었고 한국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지적은 그동안 제가 외면해왔던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이 무엇을 몰랐는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떠올리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저 한국 관련 자료를 보는 것조차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관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고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길을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면서 일본이 왜 그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씩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루키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루키는 여전히 일본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키며 절대 한국에 뒤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키는 마치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강의가 끝난 후 하루키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곧바로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오이, 너도 그날 교수님 말에 기분이 나빴지? 우리 일본인으로서 저렇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교수님이 틀린 게 분명해. 하루키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루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키, 나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교수님의 말이 모두 맞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모르는 게 많았던 건 사실이야. 하루키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단지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오이,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진짜로 한국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건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나는 이제 우리가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일본도 변화할 필요가 있어. 하루키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하루키와 같은 자부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그들의 발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인들과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과거의 식민지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적인지 알게 되면서 저 역시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는 수지라는 이름의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수지는 저와 같은 공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같은 강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수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 그동안 너무 일본의 시각에서만 모든 걸 봤던 것 같아.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내가 나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까? 수지는 저의 솔직한 고백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사실 한국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려움들도 많았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날 이후 수지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어요. 수지는 일본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했지만 제가 일본에 대한 편견을 고백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일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되 더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성장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일본이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늦게라도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반성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의 행동에 조심성을 더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